생태계 한번 볼게요. 생태계는 우리가 생물과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요인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제 생태계가 생물학에서 보통 개체에서 시작해서 개체가 아니죠. 세포에서 시작해서 개체라는 건 하나의 종류가 되겠고요. 한 종들이 모인 거를 개체군이라고 되어 있고, 개체는 한 개체를 말해요. 그 다음에 개체들이 모여있는, 예를 들면 사람 종들이 모여있는 거, 다람쥐들이 모여있는 거, 개들이 모여있는 거, 고양이들이 모여있는 거, 이런 것들 개체군이라고 하잖아요. 한 종. 그리고 여러 종들이 어울려 사는 거, 사람과 강아지와 고양이와 돼지와 소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고요. 이런 군집에 이제 다양한 환경이 같이 있는 거, 비생물적 요인들이 같이 있는 거가 생태계라고 해요. 그래서 군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종이 같이 어울려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생물 플러스 비생물 요인, 환경적인 게 합쳐지면 이제 생태계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생물과 생물을 둘러싼 이제 시스템을 우리 생태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생물과 생물끼리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생물과 비생물적인 요인들도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서로 상호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생태계 단원이 되겠고요. 밑에 이제 내려가서 생태계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생물의 구성 요소에 생물 요소와 이제 비생물 요소로 나눌 수 있고요.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눌 수 있고,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같은 세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핵 생물, 그 다음에 원생생물, 균류,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양한 생물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생물 요소의 구분을 보시면요. 생태계에서 우리 생물은 크게 이제 생산자와 생산자는 보통 이제 식물을 말하는 거죠.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든 애들을 생산자라고 하고요. 생산자의 특징은 광합성을 한다는 뜻이, 광합성이 대표적이겠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을 시켜요. 무기물이라는 건 보통 이제 유기물이라는 건 탄소로 된 화합물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탄소가 아니지만 뭐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는 이제 탄소가 있긴 하지만 무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나 이산화탄소, 빛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영양분을 만들어내니까 생산자에 들어가는 거, 생산자라고 하고요.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 생산자가 만든 영양분을 이렇게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얘네는 이제 보통은 이제 초식동물, 육식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애들인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더 될 수도 있죠. 최종 소비자까지 나눠지게 되고요. 이런 애들은 유기물을, 식물들이 만들어낸 유기물들을 그냥 흡수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을 유기물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가 있죠. 분해자 같은 경우는 균류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고, 다시 이 생물들의 사체 혹은 뭐 노폐물들을 분해를 시키는 애들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다시 땅으로 흡수시키는 애들이고요. 영양분을 분해시키는 애들이고, 그래서 땅으로 다시 흡수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애들이고, 유기물 덩어리들을, 큰 덩어리를 분해시키겠죠. 그래서 다시 무기물로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 과정을 거친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거치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됐다가 유기물이 다시 소비자에서 계속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다가 분해자에서 무기물로 다시 최종적으로 분해를 하고, 이 무기물은 다시 또 생산자에 흡수가 돼서 광합성을 하는 이런 순환을 거치겠죠. 그래서 생산자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유기물을 스스로 만든다. 대표적인 생물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식물,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원생생물 중에서 조류, 이런 것들이 있죠. 김미역, 다시마 같은 애들. 식물은 아니지만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고요. 소비자는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서 유기물을 얻는 애들. 단계별로 2차, 2차, 3차 최종 소비자까지 나눠지고, 대표적인 생물로는 동물과 동물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있겠죠. 분해자는 이제 몸 밖에서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애들이고요.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균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유기물을 무기물로 돌린다.
자, 미생물 요소를 보시면요. 미생물 요소는 그냥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 환경이다, 자연 환경이다 됐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는데요. 온도,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에요. 이제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환경 요소를 말하는 거고, 그게 빛, 온도, 그 다음에 공기, 물하고 먼저 볼게요. 물, 공기, 토양. 5가지로 이제 나눠서 배우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겠지만 우리 이제 생물학 시간에는 5개. 요 내용은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 시간에도 생태계가 똑같은 단어는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에 따라서 5가지에 따라서 이제 다시 배우기도 해요. 어쨌건 5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은 물, 공기, 토양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빛하고 온도 정도만 조금 더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 단계별로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뒤에 이제 나오니까요. 133페이지 따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온도, 빛, 물, 공기, 토양 정도에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환경이니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급해 주기도 해요. 자, 이제 생태계 구조를 보시면요. 개체군과 군집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체들의 모임, 한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한 개체군이라고 하고, 한 개체군은 한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개체군 같은 경우는 개체가 모여서 무리 혹은 집단을 지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같은 종의 개체다. 그래서 개체군 밑에 있는 줄에 보시면 가운데 같은 종의 개체들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체군은 같은 종 혹은 한 종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고, 군집은 여러 종들의 개체군들이 같이 모여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군집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에 되어 있는데요. 모든 개체군의 무리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 차이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당연히 개체군보다 군집이 더 큰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아까 전에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가 되겠고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를 거쳐서 개체, 그 다음에 개체군, 군집, 생태계가 되겠고,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뭐냐? 여우인가? 여우인 것 같은데, 여우 아니면은 뭐 늑대? 하여튼 한 마리가 있죠. 이게 개체가 되겠고요. 그 늑대 집단이 있다, 혹은 여우 집단이 있다. 이건 개체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숲에 독수리도 살고요, 새들도 살고, 그 다음에 벌레도 살고, 나무도 살고, 그 다음에 늑대, 여우 이런 것도 같이 어울려 사는 거, 이런 것도 군집이라고 하죠. 여러 종들이 어울려 사는 거. 그리고 생태계는요,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된 거예요. 물, 공기 뭐 이런 것들 있죠. 흙, 물, 공기, 그다음 빛,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생태계라고 한다. 그렇죠? 자, 넘겨주시고요. 132페이지에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생물은 생물끼리 상호작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생물과 비생물 요인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생물과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에다가 보시면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의 생물과 생물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됐죠.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태학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생물과 비생물 요소의 상호작용도 있는데요. 첫 번째 비생물 요소, 그러니까 환경이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됐죠. 요거는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다가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환경이 생물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는 거 있죠.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진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작용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작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이 개정판 이전에는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똑같이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작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생물에 의해서 환경이 변하는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낙엽이 지면서 흙의 토양이 조금 부유해지는 것들 있지. 낙엽이 이제 썩으면서 조금 이제 흙의 토양이 비옥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지렁이가 흙을 지나다니면서 흙의 통기성도 높여주고 흙이 조금 더 비옥해지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나오는 세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 생물과 생물 간에는 상호작용한다고 하고요.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줄 때는 이제 작용한다고 하고요. 생물에 의해서 비생물이 영향을 받게 되면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들만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예를 한번 볼게요. 네,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서 예를 보시면요. 추운 곳에 사는 북극 여우는 기가 작아서 몸의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네, 온도라는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요. 이제 북극 여우라든지 북극 토끼 이런 애들이 몸의 말단부가 동그라지고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몸의 열 손실을 줄이잖아. 아니면은 체지방이 많아지니까 북극곰처럼 몸이 커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의해서 생물 요소가 변하는 게 되겠고요. 이런 거를 이제 작용이라고 한다. 그다음 밑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요. 이제 예로서 이제 비버가 나와 있는데 비버는 이제 나무 조각 같은 걸 모아가지고 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버가 댐을 만들어서 강에 물길이 막히면서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대표적인 이제 환경이 변하는 요인이 되겠죠. 주변의 습지 환경을 바뀌다. 그래서 생물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반작용이 되네요. 그래서 요 얘가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해서 밑에 이제 자료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 군집이 있고 생물 군집 바깥쪽으로 비생물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라는 집단하고 B라는 집단이 있는데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사이에 니은이 있죠. 그리고 A라는 집단 안에 같은 개체군 내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토끼야. 토끼끼리도 자기네 개체군 사이에서도 뭐 싸우기도 하고 먹이를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뭐 돕기도 하고 생식과 번식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그냥 생물 간의 상호작용이 되겠어요. 기역은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고 니은은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디귿은요. 비생물 요인에 의해서 개체군 혹은 생물들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 되겠어요. 작용.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요. 생물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물에 의해서 비버라든지 지렁이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생물이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작용, 리을은 반작용, 기역, 니은은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예가 문제에 많이 나올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은요. 당연하게도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서로 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13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했던 비생물 요인 5가지에 대해서 비생물 요인과 생물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이제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온도와 빛 종류가 자세하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네, 온도와 생물은요. 온도가 우리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는 특히 물질 대사를 할 때 효소라는 게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변성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물질 대사에 온도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도가 중요하다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온도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물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온도는 세포의 물질 대사,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되겠죠. 비롯해서 여러 가지 촉매라든지 생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온도는 세포의 물질 대사를 비롯해서 생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생물은 서식지 온도에 적응해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온도 변화에 견디는 특징을 갖고 진화했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온도와 생물의 상호작용 사례에서 특히 비생물 요소와 미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 있죠. 이 부분이 그래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사례가 굉장히 좀 자세하고 문제에 많이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래서 한꺼번에 온도와 생물의 상호작용 사례 2번에다가 별을 쳐놓고요. 그 중에서도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고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 정원동물 되겠죠. 포유류, 조류 같은 애들은 항상
체온이 일정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37도씨 이런 식으로. 이런 동물들은요, 추운 지역에 살수록 몸에 지방이 많은 경향이 있다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극곰이라든지 바다코끼리 이런 애들은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몸이 되게 커지잖아요. 체지방이 많아지면서, 그치?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열을 보존하고 열 생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피하 지방층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유류는 서식지 온도에 따라서 몸집과 말단부의 크기가 다르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를 비교했을 때 북극여우는 말단부라는 거는 손발, 그 다음에 코, 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몸의 가장 마지막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몸집은 커지는데 코라든지 귀라든지 손발 이런 것들이 작아져요. 코가 동그랗고 작아져. 귀가 동그랗고 작아져.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그림 있죠. 북극여우 같은 경우 보시면요. 보통은 이제 귀가 되게 짧고 둥그랗게 보이죠. 코도 되게 코나 입이 약간 동그랗게 쏙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막여우 같은 추운 지역이 아니라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요, 열을 뭔가 발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단부가 길쭉하고 얇아져요. 얇고 길쭉해져요. 그래서 귀가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입이나 코가 좀 앞으로 쭉 이제 돌출되죠. 그지? 이런 애들은요, 사람들도 좀 볼 수 있는데요. 흑인하고 우리 아시안이나 백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뜨거운 더운 지역에 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입술이 조금 이제 두껍죠. 그 다음에 코나 이런 게 좀 몽툭해가 이제 크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가 조금 높고 길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그런 특징들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다른 얘기는 반대되는 얘기는. 네, 일단은 북극여우, 사막여우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를 보시면요, 서식지의 온도는 당연히 북극이니까 춥죠. 저온이에요, 낮고요. 사막여우는 고온이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진화를 할 때 몸의 형태가 북극여우는요, 몸집은 커져요. 귀는 대신에 말단부는 작아져요. 귀나 코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요. 사막여우는 몸집은 되게 작아져요. 대신에 귀는 커요. 귀나 코 이런 것들이 길쭉하고 커져요. 그 이유가 이제 적응을 보시면요, 북극여우는 몸의 표면을 통한 열의 방출이 억제되기 위함이고요. 사막여우는 열의 방출을 촉진시켜서 열을 계속해서 빼내야 되잖아요. 발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단부가 커진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화살표 보시면요, 몸의 형태와 열의 방출에서 상대적으로 몸집이 크고 귀나 꼬리와 같은 몸의 말단부는 작아지면 몸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율이 작아진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따라서 몸의 표면을 통한 열의 방출이 억제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이제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을 하는 이유 중에 세포가 커지지 않고 분열하는 이유에서 이제 한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분열을 하면 할수록 부피당 SV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표면적당, 면적당, 부피당 면적이 되겠죠. 단위 부피당 면적이 얘가 커질수록 이제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물질 교환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커지지 않고 얘가 계속해서 이제 분열을 이제 해나가는 이유가 하나가 이렇게 커지는, 얘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커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게 쪼개졌을 때가 부피당 면적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의 효율적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똑같은 이유가 되겠고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볼 건데요. 베르그만의 법칙과 알렌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 앞에서 진화할 때도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마 심화 단원에 심화 읽을 거리에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만의 법칙은요, 몸집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집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추운 지역에서는 아까 전에 봤지만
북극곰이나 이런 애들은 몸집이 커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방을 함유해야 되기 때문에 몸집이 되게 커져요. 그러면은 부피당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열 발산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열이 커지겠죠. 열을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죠. 추운 지역에서는 몸집이 커져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더운 지역에서는 몸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단부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는 알렌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알렌 법칙을 쓸게요. 추운 지역에서는 몸의 말단부가 작고 동글해져요. 작고 동글. 그 다음에 더운 지역에서는 말단부가 크고 길쭉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모양이 달라지더라라는 거, 진화에 딱 달라지면서 진화하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베르가멘의 법칙이니 알렌의 법칙이니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추운 지역에서는 몸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추운 지역에서는 말단부는 작고 동그래진다는 거, 경향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부 동물은 겨울이 되면 온도 변화가 적은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은 서식지 온도에 따라서 적응을 한다.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추운 곳에 사는 한라송이 풀은요, 잎과 줄기에 털이 나 있는 식물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인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분이 적은 지역에 적응하다 보니까 잎이 가시 형태로 변했죠. 그치?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잎이 최대한으로 얇아지고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늘어진 거예요. 얇고 가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 형태로 진화를 한 거고요. 추운 지역에 사는 잎들은 또 되게 두꺼워지고 좀 넓어지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이런 지역들은 아예 식물들도 털이 난다는 거죠. 한라송이 풀은요, 잎과 줄기에 털이 나 있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나무 잎이 붉게 변하잖아요. 영양소가 파괴되면서 초록색이 이제 붉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도에 의해서 혹은 온도라는 비생물 요소에 의해서 생물 요소가 영향을 받는 작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밑에는요, 생물 요소에 의해서 비생물 요소가 변화하는 이제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 되겠고요.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인데요. 증산작용이라는 거는요, 물이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와열을 흡수하잖아요. 기와열을 흡수하면요, 주변 온도는 내려가겠지. 그치? 그래서 식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 더 여름에도 조금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가 기와열이 흡수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서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으로 도시가 발달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 온도가 높다. 이게 이제 열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갇혀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 때문에 도심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환경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또 생물에 의해서 온도가 영향을 받는 반작용이 되겠죠. 밑에 이제 한라송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라송이 털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빛과 생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동물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식물을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은 식물을 비롯한 생산자가 광합성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비생물 요소이다.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서 134페이지에 빛과 생물의 상호작용 사례에 이제 별표를 쳐놓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빛에 의해서 생물 요소가 변화되는 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물의 줄기는요, 광합성이 필요한 빛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빛이 드는 방향으로 굽어 자랐다는 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빛을 찾아서 이렇게 휘거든요. 네, 줄기가 있는 식물들은. 그래서 이런 걸 굴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굴자가 우리가 밑에 보시면요, 용어 쪽에 왼쪽 아래쪽에 굴광성 해가지고요, 굽히다 굴자에다가 빛광자 이렇게 돼 있죠. 빛을 따라서 굽어지는 거, 굴광성이라고 해요. 빛을 향해서 자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뿌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굴광성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뿌리는 빛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식물의 잎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의 두께가 다르다는 건데, 거기다 이제 비출해 놓으시고요.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있어서 잎의 두께가 두껍다는 건데요.
네, 강한 빛을 받는 잎들은요. 그래서 잎이 두껍고요. 얇아요. 얇은 게 아니라 가늘어요. 두껍고 가늘어져요. 그래서 왜냐면 빛이 원체 세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잎의 깊은 곳까지 빛이 파장이 짧고 세니까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두껍게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수직 방향 두꺼워진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약한 빛이 있는 곳, 이제 빛이 약한 곳에서는 빛을 최대한 받기 위해 얘가 넓게 퍼져요. 퍼지면서 잎 두께는 얇아져요. 깊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빛이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않으니까. 얇은 빛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요, 낮은 지역에 사는 식물들 있죠. 그러면 걔네는 잎이 커져요. 넓어져요. 왜냐면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높은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요, 넓을 필요가 없지. 그냥 깊어도 되니까 잎이 가늘고 두꺼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빛이 잘 안 드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그늘진 데다 그러면은 잎이 넓게 퍼져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빛을 받으려고 넓게 퍼지는 경우죠. 그래서 위에나 이제 잎이 있는 곳 있죠.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받는 잎 있는데 그 밑에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의 식물은요. 잎이 두껍고 잎이 두꺼워져요. 보통 이제 가늘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잎을 우리가 양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기가 강한 곳에 사는 식물의 잎이 두꺼운데 이런 잎들을 양엽, 네, 양지에 사는 식물의 잎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사는 식물 같은 경우는 잎이 말씀드렸지만 얇고 넓어져요. 넓고 얇다, 얇고 넓다 했을까요? 얇고 넓다. 네, 이런 애들을 음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생물 시간에 가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걸 정리할 텐데요. 미리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사는 식물은 잎이 두껍고 이런 애들을 양엽이라고 하고요.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사는 식물은 잎이 얇고 넓다. 이런 음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사는 식물을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다가 갖다 주면요. 얘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사는 식물은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두면 살 수 있어요. 얘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뭐랄까 버티는 힘이 세다고 해야 될까요? 얼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빛과 생물의 상호작용 사례는요, 이 잎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류의 수심에 따른 조류의 분포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다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양과 파장이 다르므로 거기다 밑줄을 놓고요. 수심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을 놓으세요. 빛 같은 경우는요, 얕은 지역 같은 경우는 빛의 파장이 길고 약한 빛이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깊은 바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수심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책에는 뭐 두 개로 나눠지지만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수면이 되겠고 밑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약한 빛들은 이제 보통 이제 빨간 빛이죠. 여기 가시광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파장이 긴 애들을 보통 붉은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보라 계열이나 파란색 애들은 왼쪽에 있고 자외선 계열이잖아요. 자외선, 적외선 계열인데 얘네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깊은 붉은 계열의 가시광선들은 빛을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만 닿을 수 있어요. 얘는 같이 붉은 빛이 되겠죠. 그러니까 녹조류 같은 애들은 붉은 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홍조류 같은 애들은요, 이제 파장이 짧은 애들은 에너지가 센 애들이죠. 에너지 센 빛들은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푸른 빛을 흡수해요.
그래서 푸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보색이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홍조류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갈조류는 이제 가운데 있는 거에서 갈색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녹조류하고 홍조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녹조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파랗게 생긴 애들 있죠. 파래 같은 애들 이렇게 애들이고요. 갈조류는 이제 우리 갈색으로 보이는 애들. 홍조류가 김이었던 것 같고, 얘가 미역 다시마였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뭐 보류를 하겠지만 어쨌건 김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은 조금 깊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래는 초록색이기 때문에 어쨌건 녹조류가 맞고요. 요 좀 헷갈리긴 하네요. 어쨌건 그래서 녹조류와 홍조류 정도만 기억하시고, 녹조류는 얕은 물에서 사는 애들이고 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초록색, 홍조류 같은 경우는 푸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고 깊은 곳에서 산다 이 정도.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분포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과 생물의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 빛이 잎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빛이 조류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 더 있긴 한데요. 1조 시간은 식물의 개화 시기와 동물의 생식 주기에 영향을 준다 돼 있는데요. 동물의 생식 주기는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장일 식물, 단일 식물로 다루긴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어렵기 때문에 예로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일, 단일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빛의 세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일 식물 같은 경우는요. 밤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요. 장일 식물 같은 경우는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을 때 잘 자라는 식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빛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잘 자라는 식물이 따로따로 분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국화 같은 경우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혹은 반대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되겠죠. 밤의 길이가 길 때 긴 가을에 꽃이 핀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단일 식물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닭, 깨꼬리, 말들은요 1조 시간이 길어질 때 번식하고요. 면양, 산양, 사슴 등은 1조 시간이 짧을 때 번식한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닭, 깨꼬리, 말 이런 애들은요 봄, 여름에 주로 번식을 한다는 거고요. 오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면양, 산양, 사슴 이런 애들은 주로 가을, 겨울에 번식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행동행위죠.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은 오염물질이 햇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는 요인이 되겠죠. 자, 물, 공기, 토양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요. 얘들도 적기 때문에 온도와 빛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물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돼요. 한번 쭉 읽으면서. 물은요 생물의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줄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상호작용의 사료를 보시면요, 물이라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곤충 같은 경우는요 키틴질로 되어 있는데, 키틴질은 기름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이 쓰면 물이 증발되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도마뱀과 뱀은요 비늘로 덮여 있어서 물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건조한 곳에 사는 선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인장 같은 경우는 잎이 가시로 변했죠. 왜냐하면 물의 손실을, 물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시로 변했고요. 선인장, 알로에 등은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알로에 같은 애들은요 줄기에,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식물들은요 물을 저장하는 조직, 이걸 저수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따로 기관들이 있어요. 이걸 저수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생식물 같은 경우는요 줄기와 뿌리에 공기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통기 조직되어 있는데요. 공기가 이동한 통로가 있어서 물에 뜰 수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잎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식물의 잎은 아래쪽에 기공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증산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의 잎은 보통 뒤쪽에 기공이 많은데 연잎 같은 경우는요 물 쪽으로 기공이 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생식물들은요 물 바깥쪽, 물과 반대되는 쪽으로 앞면에 앞면 혹은 윗면에 기공들이 발달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의해서 생물적인 요인들이 변하는 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작용 현상이 되겠고요. 생물이 물에 영향을 주는 건요 반작용이 되겠고, 꽃창포와 같은 수생식물은 영양 염료를 흡수해서 수질을 정하는 작용을 한다. 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래 배설물이 해양의 물질 순환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공기는요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를 보시면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요 고산지대에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산소를 많이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적혈구가 많아져요. 고산지역에 사는 사람.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국가대표들은 고산지역에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그 이유가 전지훈련을 가서 한 달 정도 있게 되면은 적혈구가 많이 늘어나요. 자연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적혈구가 늘어진 상태로 다시 밑으로 평지로 내려와서 운동을 하면 산소를 많이 온몸으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에 의해서 생물적인 요소가 적응하고 진화하는 요인이 되겠죠. 생물에 의해서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건요 숲에 사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 농도를 늘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노송나무, 삼나무가 주변에 내뿜는 피톤치드. 피톤치드는 식물이 내뿜는 주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상쾌하게 느끼잖아요. 어쨌건 피톤치드에 의해서 주변 공기의 성분이 변하면서 깨끗해지겠지. 공기가 맑아지는 거죠. 인간의 활동이나 소의 트림 등으로 인해서 메탄가스가 주로 이제 발생하잖아요. 메테인은 이제 온실 기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강화시키죠. 온실 효과를 강화시켜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 양이 많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영향이 된다는 게 되겠죠. 토양은요, 육상식물이나 땅속 생물이나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해 주죠. 토양이. 특히 식물한테 여러 가지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굉장히 좋은 물질을 제공해 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생물 요소에 의해서 땅에 의해서 생물이 변하는 건요 염분이 높은 땅에 사는 함초라는 게 있는데요.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토양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달라서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양 지표면 쪽으로는 산소를 활용하는 생물들이 사는 거고요. 토양 아래쪽으로는요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현기성 세균이라는 게 살게 돼요. 걔네는 뭐 황이라든지 뭐 다른 산소 이외의 기체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생물에 의해서 비생물이 영향을 받는 건요 지렁이 제가 말씀드렸죠. 토양에다가 통기성을 잘 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섞어주기 때문에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흰개미는 집을 만들 때 흙에 타액과 배설물을 섞어서 토양을 변화시키고요. 인간이 농사를 짓는 땅에 비료를 뿌려서 땅이 비옥해진다. 이런 것도 있겠죠. 네, 136페이지의 생태계 구성 요소 구분하기는요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그냥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각각이 하는 역할들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생산자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생산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고요. 소비자는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도록 하고 유기물을 유기물로 전환시키고, 분해자 같은 경우는 생태계에서 물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개체분과 분지에서의 상호작용은요. 요거는 지금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요. 딱 생명과 원시간에 생태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요. 참고로만 하시면 첫 번째는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군집에서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부터 해서 종간 경쟁, 분서, 성립공생, 기생, 포식피색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본 것도 있죠. 기생이나 공생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들어봤을 테니까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어차피 통합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 10분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